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해상한가 시즌2 오늘 또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저희 방송은 8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동안의 정보 모두 다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 오늘도 채팅창이 열려 있는데요.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들, 궁금증들, 질문들 남겨주시면은요. 저희가 쏙쏙 뽑아서 바로 실시간 한마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매크로적인 부분, 특히나 환율적인 부분 짚어봐야겠죠. 장중에는 1,397원까지도 갔습니다. 당국이 이제 구두 개입, 그리고 추측컨대 실전적으로 좀 개입을 한 정황도 포착이 된다라고 할 만큼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고점을 경신한 환율, 금융위기 때는 1,422원까지도 갔었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고 그거에 따른 증시와 경제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선방한 거는 2차 전지,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50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계속해서 쭉쭉 한 달 동안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2차 전지, 폐배터리 이쪽은 또 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전망이랑 투자 전략 짚어봅니다. 자, 그리고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종식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져가는 모습인데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좀 시원하게 올라주기 위해선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필요한지 우리 화목팀의 매니저님들의 의견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화목팀 소개해드리죠. 왼쪽부터 이호근 매니저님 나오셨고요. 가운데는 김주로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최현동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어제 이제 월수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저점을 깨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정 매니저분이 이제 전저점을 깨면 치킨 33마리를 쏘겠다라면서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화목팀은 그거에 대해서 좀 걸린 부분이 있는지 치킨이나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홍삼이나 이런 거를 걸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으신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자신감이 아니고 예. 이 주가에 대해서 장담을 하거나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치킨 33마리 정도에 당연히 이제 원하시면 제가 쏠 수도 있고 드릴 수 있습니다만 예. 주가에 대해서 무조건 깨질 것이다 아니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감이 아니라 예. 좀 신중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게임주 메타버스 이런 거 무조건 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중장기로 보면. 중장기로 보면. 네. 중장기로 보면. 당장 지금 시장 빠진다고 그래서 지킬지 안 지킬지는 저도 이제 지킨다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어쨌든 무조건 지킨다. 당장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이 게임이나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결국 갈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만은 예. 제가 내일 간다,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어떤 장담을 하는 식의 발언은 좀 안 좋지 않나. 좀 도와주세요. 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감히 경제 지표를 가지고 전저점을 이탈하네, 고점을 돌파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예. 사실 좀 그렇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에 변수가 좀 많을 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변동성도 이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저도 당연히 저점이 안 깨질 거라 좀 보고 있고 또 전쟁 리스크가 또 완화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또 시장이 또 크게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높고 CPI 지표 관련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예. 저 또한 전저점이 이탈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지만 거기에 어떤 베팅을 하는 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안 보고 좋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는 어떻게 좀 화목팀한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치킨이나 좀 뜯어내려고 제가 많은 노력을 하는데 네네. 쉽지가 않네요. 수익률도 워낙 좋고 지지도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 달에 우리가 한번 쏠 기회가 있겠죠. 이번 거기서 이제 예. 쏜다 그러니까. 네. 9월 달에는 잠시 후에 10월 달. 네, 10월. 중계석에서 이야기를 네. 하겠지만 9월 달에는 사실 지금 수익률 대결에서 화목팀이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화목팀 내에서도 한번 대결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는데. 하목팀이요? 예. 김준호 매니저가 지금 세가지고. 예, 김준호 매니저가 워낙 세가지고 네. 2등이 소개할까요? 2등?
그 2등이 쏜다고요? 예. 저보고 쏘는 얘기잖아요. 이용 아니, 저는- 매니저가 2등할 수도 아니 있잖아요. 우리끼리 경쟁하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이 그럼, 일단 이 김준호 매니저가 이제 치고 나가고 있지만은 예. 또 저도 이제 그럴 수 있을 만한 종목도 준비했고 오. 우리끼리 경쟁해서 따로 뭐 네. 치킨을 쏜다든가 그것도 예.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럼 세 분 중에서 네. 세 분 다 나는 진짜 이 셋 중에서 꼴찌는 안 한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세 분 다. 1등. 1등. 이호근 매니저는 1등. 김주호 매니저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 그래야 재밌는 거 목표는 아니에요? 원래 네. 높게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예, 예. 2등이 가는 거지. 어. 예.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은 2등이 한 마리, 네. 3등이 세 마리 어때요? 네, 뭐 그렇게 하죠 뭐. 괜찮아요? 네. 세 분 중에서 요거는 이제 화목팀이 일단은 월등하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화목팀 내에서 2등을 한다면 한 마리. 근데 혹시나 이러다가 또 우리가 지면은 써야 되나요? 당연하죠. 혹시나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 물론 시장에서 무언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화목팀이 좀 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화목팀 내에서 경쟁을 해서 2등이 된다면 한 마리 그리고 화목팀 내에서 3등을 한다면 세 마리 이렇게 나가는 걸로 정하겠습니다. 사실 뭐 치킨 내기 하기는 하지만 시청자분들의 관심은 지금 내 계좌 어떻게 지켜야 되나 요게 지금 그렇죠. 영순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도 열심히 특이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부터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특이점은요. 고환율의 후퇴, 국내 증시 언제 전진하나.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가장 높았던 때, 최근에 2009년에 금융위기 때 1,422원까지 올라간 게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었던 최근입니다. 근데 오늘 기준으로 1,397원, 그러니까 1,400원대를 실질적으로는 바로 돌파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진짜 킹달러 시대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뭐 달러 강세, 그리고 다음 주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100bp가 나가는지, 75bp가 나가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사도 많이 포커스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 분은 지금 환율 그리고 증시의 전략 요거 좀 괜찮은 건지 이에 따른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판넬 올려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부터 한번 가볼까요? 환율은 내 친구. 네. 지금은 친구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고환율을 그동안은 너무 이제 적대시 이제 하는 시절은 좀 지났고요. 이제는 이 고환율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금융당국에서는 친구로 안 보는 것 같던데 오늘 내용이. 근데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올라가는 속도를 좀 약간 조절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막고 뭐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막지도 못한다. 어차피. 그냥 이제 속도, 왜냐면 이게 너무 급격히 진행되면 약간 여러 가지 그 전반적으로 경제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너무 이제 급히 진행이 될 때는 좀 그 중간중간에 속도 조절? 뭐 이런 걸로 아마 그 정부가 개입하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강달러와 원화 네. 약세 어쩔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 네, 적응은. 자, 알겠습니다. 오른쪽에 김준호 매니저님 판넬로 가보죠. 민감도가 많이 줄었다. 네, 환율은 뭐 13년 5개월 만에 그 뉴스가 매일 나와주고 있잖아요. 13년 5개월 만에 환율은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장은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는 그래도 확실히 좀 줄어든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최현동 매니저님 판넬로 가보죠. 네. 박스권? 시장이 이제 상승도 좀 제한적이고 하락도 제한적인 그런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 장세에는 보통 이 종목 장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뭐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좀 보기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 개별적인 아니면 또 좀 주도 섹터만 가는. 좀 많이 올라 있는 거라도 예. 뭐 그런 정도 장세로 좀 나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9월 뭐 일단은 내일까지 그럴 것 같고요. FOMC 회의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은 어떤 추가적인 상승도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우리가 좀 박스권 장세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네, 환율에 대한 경계감은 갖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뭐 1,400원을 넘어갈 것이냐 마냐 이건데 사실 지금도 1,398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1,400원 찍는다고 해서 어떤 심리적인 좀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미 8월 CPI가 다 나왔던 상황이고 아마 저는 환율 같은 경우는 다음 주 FOMC가 좀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가 어떤 미국의 어떤 공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 75bp 인상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 11월 달에는 50bp 인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서 뭐 안정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400원을 잠깐 찍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을 보는 것이지 어디서 뭐 더 치고 올라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걸 일각에서는 뭐 1,000원 동안 1,600원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1,300원 넘어갈 때도 뭐 긴가민가 했었는데 어느덧 바로 그냥 뭐 며칠 만에 1,400원 근처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긴 했는데 예. 솔직히 8월 CPI 같은 경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이 또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이 지금 뭐 100bp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75bp 인상 할 거라 보고 있는 건데 예. 만약에 100bp 인상 한다고 하면 예. 환율이 또 한번 요동치면서 뭐 1,400원 뭐 빵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연준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건 연준이 거의 미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좀 되지 않을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400원 뭐 어떤 그 우려감에 잠깐 찍는다 하더라도 연준이 그렇게 100bp 인상하고 그러지 않는 이상 예. 제가 볼 땐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뭐 나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먼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오늘 일단 환율 사실상 뭐 최현우 매니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1,400원이라고 봐야 돼요. 네네. 1,397원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러면 이 국내 증시 영향은 사실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환율은 내 친구라고 네.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이전에는 1,400원 뭐 이렇게 되면 외국인이 먼저 엄청나게 매도를 그렇죠. 하죠. 왜냐하면 이 환율 불안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로 갈 때는 처음에 이제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불안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 환율이 이제 비단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라 다 이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이 환율의 결국은 이제 그 위치지 아니 이게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중요한 거지 이 환율이 우리나라 이게 내부적인 어떤 경제 환경이나 뭐 이런 부분의 어떤 불안으로 이게 환율이 움직였으면 지금이라도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이제 갖고 온 자료를 조금 보시면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원화가 약세로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달러를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화폐들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유로 달러가 57%, 그다음에 엔화 파운드리, 그다음에 캐나다 달러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지금 이 달러 강세로 가는 가장 큰 기조는 아무래도 유로화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물가 상승률도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경제 지표들이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지금 어려워하는 건 이제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에너지 수급이 좀 이게 그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유로 국가에서 이제 공업 국가지만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 관광에 의존하는 이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들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들이 많이 이제 끊겼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이 지금 이제 유럽 경제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따가도 이제 우리가 또 얘기할 거지만 이제 조만간 이제 코로나 종식이라던가 이래서 어떤 이제 세계 그 여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지거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지금의 이러한 강세는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주목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난주 달러가 110에서 1100에서 이게 한풀 꺾였었죠.
아니 110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도 이게 이제 한없이 올라갈 수 없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75pp를 올리니까 달러가 약간 그 상승세가 조금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 봤을 때 지금 여기 1,400원은 넘어가겠지만 여기서 또 무한정으로 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최근에 좀 달러 인덱스의 강세에 약간의 좀 흔들림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CPI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달러 인덱스는 한 110 정도에서 아마 이제 고점이 나오고 약간 이제 좀 쑥으로 들어왔을 텐데 이번에 또 그게 높고 다음 주에 이제 FOMC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봤을 때 다음 주 FOMC에서 금리 결정이 나고 나면 오히려 소문에 올랐다가 뉴스에 어느 정도 조금 수그러드는 이러한 지금 그 지수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뭐 FOMC 끝나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수그러든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러한 미국의 달러 강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환율은 내 친구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는 우리가 이 환율을 이게 하나의 이제 정상적인 환율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때가 아니냐.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익숙치 그 외국인도 지금 매매하는 걸 보면은 이전 같으면 이 환율 같았으면 뭐 엄청 매도가 났을 텐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이 환율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환율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여기서 올라가는 게 문제지 한 요 정도 1,400원 정도 선에서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환율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예요? 1,400원 넘어가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400원대까지는 괜찮죠. 1,400원대까지 괜찮다. 네. 1,499원? 그러니까 한 1,400원, 200, 뭐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400, 이게 만약에 1,450원을 넘어간다. 1,400원에서 1,500원 중간을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450원이 아마 그 임계점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1,450원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때는 조금 그때 문제가 가봐- 될 수 있고 그때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반응 이것 때문인데 아직 최근에 이제 조금씩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우려할 만큼 매도는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선은 지금 뭐 괜찮지 수급을 않나. 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네네. 알겠습니다. 최현동 매니저 아까 하시려던. 지금 이제 좀 보니까 30분 전에 1,400원을 또 찍었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미 한번 찍었기 때문에 사실 뭐 1,400원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떤 뭐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계속 올라가냐 아니면 뭐 다 왔냐 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걸 갖고 이제 뭐 멈출 거다라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예. 근데 달러가 올라온 원인을 좀 보게 되면은 결국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에 지금 달러로 몰리고 있는 거고 예. 또 유럽 경기 침체도 우려감 때문에 또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다음 주 금리 인상의 FOMC 회의에서 원래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50bp 인상이었단 말이에요. 전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75bp를 바뀌면 지금은 기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지금은 100bp만 안 하면 시장에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bp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달러가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이자율 1%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 100bp 인상 전망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페더치에서 34%까지 나왔었는데 오늘 20%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JP모건 같은 경우도 100달러까지는 100bp 인상까지 안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훌륭한 운전자라면은 이 목표 지점에 가까웠는데 속도를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이 어쨌든 이 8월 CPI가 예상보다는 좀 덜 꺾였다고 하지만 두 번째 꺾이면서 지금 연준이 원하는 목표를 좀 얻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속도를 더 높이지 않을 것 같고 또 진짜 이 100bp 인상하게 된다면 이게 40년 만에 하는 건데 지금 이미 CPI가 좀 꺾인 상황에서 또 9월 데이터 같은 경우도 유가를 보게 되면은 9월 CPI 같은 경우도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100bp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음 주에 확인되면은 저는 달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발표가 나니까 그 동안에 뭐 1,400원을 뭐 살짝 넘거나 할 수 있을지라도 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안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그때까지는 좀 어떤 상승에는 좀 제한을 둘 거고 예. 다만 하락에 있어서도 사실 인플레가 꺾인 것으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하락도 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이 이어나가다가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이 딱 결정이 되면은 이제 좀 안도하는 거죠. 아, 100bp가 아니구나. 그런 관점에서 또 이제 어떤 좀 안도를 리가 살짝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다음 주 FOMC 회의를 전후로 해서 시장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달러당 1,400원. 이게 말이 그냥 간단해서 그렇지 의미하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75bp, 100bp를 올리면 당장 우리는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도 발맞춰서 맞아요. 같이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환율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우리가 50bp, 75bp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경제적인 체력이 지금 되느냐.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수출 지표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게 못 따라갈 것 같다? 그럼 원화 약세 더 심해지고 달러 강세는 더 심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기초 펀더멘털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민감도가 지금 떨어졌다. 이거는 외국인 기준에서 봤을 때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는 거는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주식 시장으로 봤을 주식 때.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앞으로도 이런 민감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일단 좀 환율 민감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사실 환율이 조금만 상승이 나와줘도 외국인의 어떤 패닉셀이 좀 나아졌었는데 네. 이게 좀 장기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고 원래 안전 자산이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랑 엔화도 원래 안전 자산에 포함되었었는데 지금 이제 강달러에 지금 달러에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그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서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한 어떤 원화 약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주식 시장만큼은 그래도 민감도 부분은 예전만큼은 확실히 떨어진 건 맞다. 근데 다만 이게 이 기조가 계속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국내 증시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동산의 또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이제 크게 어떤 우리나라의 굉장히 좀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저는 이제 그 환율에 대한 문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안정을 찾는다라는 게 급격하게 1,100원대까지 내려온다는 건 아니고 예. 지금 이제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갔던 이유가 아무래도 CPI 지표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급격하게 상승 흐름이 나졌던 거잖아요. 근데 이 CPI 지표가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 해석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제가 지표를 보면서 하나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2개월 연속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거는 맞고 그리고 이미 시장 예상치가 8.0에서 8.1%였는데 8.3%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크게 패닉셀이 나와줬고 나스닥 증시가 5% 이상 급락이 나와줬는데 그 이유는 근원 CPI 지표가 상승에 나와줬기 때문에 시장이 좀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 CPI 지표를 끌어올렸던 대부분의 이유가 국제 유가였는데 유가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 CPI 지표가 상승이 나와줬으면 그 외의 물가가 아직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앞으로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증시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이게 빨간색 지표가 이제 근원 CPI 지표고요. 이거는 이제 에너지와 국제 유가를 뺀 그 나머지 식료품. 네 맞아요.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그 CPI 소비자 물가 지수고 위에는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파란색인데 일단 이제 모든 아이템들을 포함한 CPI 지표는 말 그대로 2개월 연속 꺾였고 근원 CPI 지표가 지금 이제 상승에 나와줘서 지금 패닉셀이 나와줬던 겁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빨간 색깔이 이제 에너지인데요. 에너지는 급격하게 하락에 나와줬잖아요. 전월은 4.6% 하락에 나왔고 또 8월달 같은 경우는 5% 이상 하락에 나와줬는데 파란색이 이제 식료품입니다. 근데 식료품이 꺾이지가 않았어요. 국제 곡물 가격은 급락에 나와줬는데 식료품이 지금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집세, 렌트비가 지금 0.7%로 오히려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를 제외하고 에너지를 제외하고 그 외의 어떤 지표들이나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지금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는
이건 이제 미국 식료품 물가와 국제 식량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만약에 에너지, 국제 유가가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유소에서 그 가격이 반영되지가 않잖아요. 이미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게 반영되기에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식료품 물가는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식량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식료품 물가 지수는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소매 판매 업종에서도 많은 재고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식량 가격은 빠지되 식료품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렌트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주택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또 그리고 집값에서 렌트비로 전환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어떤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가격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부동산을 지금 사지 말라고 언급했던 만큼 지금 주택 가격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집세 물가 자체는 그게 반영이 되려면 6개월 정도나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정도가 시차가 있기 때문에 CPI 지표가 지금 최근에 그 근원 CPI 지표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한 3개월에서 6개월 뒤면은 다시 그대로 안정을 찾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안정을 찾는다라는 건 연준의 어떤 긴축 속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 통화가 안정을 찾으려면 전쟁이 또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전쟁이 매일 지금 200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하루에 20조 정도의 어떤 전쟁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사상자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어떤 친푸틴 세력인 국회의원들도 국영방송에서 이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좀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와 평화협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사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서방 국가들한테 지금 제재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지금 CNN에서는 지난달에 곧 이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크라이나도 최근에 돈바스 지역의 일부 지역을 탈환하면서 러시아의 그 많은 군인들이 철수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올해 말 정도, 올해 하반기 안에는 좀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원달러 환율도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적으로 어떤 CPI 지표도 결국에는 지금 안정을 찾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 신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신호보다는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서서히 꺾이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단발적으로 최근에 좀 올랐던 1,400원 정도 부근대는 그래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안정을 찾아서 다시 1,300원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 다 내용적으로는 알겠는데 사실 시청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난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높고 1,400원 위로도 갈 수 있는 상황,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주식적으로 투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최현동 매니저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기다려야죠. 어떻게요? 힘들지만 기다려야죠. 파월 말 그대로네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길게 가져갈 거니까 근데 지금 견뎌라. 어쩔 수 없는 게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 걸 막을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원달러가 지금 1,400원을 이제 아까 잠깐 찍었습니다만은 오늘 당국에서도 이제 뭐 주시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뭐 정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문제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뭐 신뢰감이라든가 그러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를 우리 경제 규모가 상당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일본이 어떻게 하면 좀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안정되기를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짝 분석을 했을 때 이거 1,500원은 무조건 가겠다. 예. 그러면 뭐 매도도 해야겠고 우리가 리스크를 해야겠지만은 지금 아무리 저도 이제 좀 들여다보고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보더라도 1,400원을 살짝 넘어갈지언정 예.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지나고 나면 안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시간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기다려야지. 이제 와서 뭐 어떤 리스크 관리 한다든가 아니면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뭐 그에 대응한다든가 그거는 저는 뭐 좀 굉장히 좀 다 올라와서 매수한다든가 아니면 다 빠져서 매도하는 그런 정도의 대응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어떤 특별한 대응보다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게 좀 답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신 톤을 들어보니까 그럼 네. 환율은 지금 1,400원 정도까지 왔으면 네. 급격하게 더 올라가지고 1,450원 넘어서 1,500원 근처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솔직히 1,400원도 오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예. 그러니까
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예. 1,400원도 오버한 거기 때문에 누가 오버한 거예요? 환율이 오버한 거죠. 네. 아, 환율이 사람입니까? 오버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예. 올랐다는 거. 이게 왜냐면 어.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어떤 좀 우려감이 컸다는 이야기고 이게 사실 이 주가가 빠질 때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빠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군중 심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투기 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오버해서 올라가는 거지. 예. 이게 지금 어쨌든 나올 건 다 나왔거든요. 8월 10회에 나왔고 그럼 다음 주가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다음 주만 지나면 지금 어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이 FOMC 회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100bp 인상 나온다면은 그건 진짜 미친 거기 때문에 뭐 정말 시장이 미쳐버릴 수 있는 거고 예. 다만 그렇게 안 나올 가능성이 저는 뭐 95% 이상 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좀 차분하게 다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현동 매니저님은 지금 1,400원도 오바다. 네. 솔직히 1,400원이 지금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그때가 1,422원이었으니까 맞아요.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금융위기 뭐 전혀 영향받는 거 뭐 이런 거 없는데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려감이 커진 건데 알겠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좀 협상 가능성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다만 저는 그런 기대감을 믿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객관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결국 진짜 이 100pp가 인상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우려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채팅 한번 볼까요? 요거 채팅 보면서 이호근 매니저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본충실님께서 지금은 킹달러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퀸달러다. 조만간 1,500원 넘으면 킹달러라 불러달라. 네. 조 바이든. 조 바이든이 이런 얘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좀 모르겠습니다. 자, 이호근 매니저님. 네. 1,500원에 대해서 네네. 사실 한국은행이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네네. 진짜 울트라 네. 스텝까지도 네. 만약에 요걸 못 따라간다면 네네. 원화 약세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네네. 연준이 미국에서 행하는 뭐 75bp, 100bp 요거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 있는 체력이 됩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나라는 예. 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하늘에서 지금 가장 고민은 이제 가계부채 때문인 것 같은데 1,400조. 예,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것만 아니면 뭐 사실 지금 요런 따라가는 거야 뭐 크게.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잘 이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그냥 미국 올리는 대로 같이 쫓아가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합해서 이제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적절하게 좀 방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1,500원까지는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 망하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 건 맞는데 이따가 이제 그 환율이 이제 꺾일 조건 뭐 이거에 대해서도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일단은 이제 지난주 사실 110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약간 고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게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75bp 올리고 뭐 예. 이런 부분. 근데 갑자기 이제 CPI가 딱 나오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FOMC가 딱 같이 겹쳐서 이게 꺾였던 게 다시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이제 달러 인덱스는 대략 한 110 정도가 지금 고점이 나온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 환율도 대략 뭐 1,300원 후반대가 이제 아마 적정한 환율 수준이 아닌가. 근데 이제 지금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1,400원 초반대까지는 이제 진행이 될 걸로 봐요. 근데 이제 이 1,400원 초반대는 다음 주에 FOMC에서 그 미국이 연준이 좀 세게 금리를 올렸을 때 이거를 반영한 환율대가 1,400원 초반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1,500원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같이 망하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연준이 암만 이제 하더라도 예. 요 정도 그 정도는 고려하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제 얘기는 네. 한은에서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하는 네. 거 따라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다고 봐요. 따라갈 수 그러니까 있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금리 차이가 한 1% 정도? 예. 그 정도는 이제 따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미국이 지금 현재 예상하는 지금 미국 그 금리는 원래 이제 4%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CPI 나오면서 다시 이제 4.25까지 올라갔거든요. 4.75까지 올라갔습니다. 4.75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내년 정도 보는 것 같은데 최종 그- 목표 금리가. 예. 예.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대략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 3.75?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그 정도 수준만 어느 정도 해준다면 조금 우리가 이제 좀 소화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상을 깨고 또 올라갔다. 예. 그때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겠죠. 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예상 수준으로는 예. 우리가 그래도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현동 매니저님이랑 네. 스탠스는 비슷하신 거네요. 지금 네네.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 1,400원 넘어가도 지금 외국인의 수급 보니까 네네.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변화들은 뭐냐면 예. 지난번 1,350원 후반대일 때는 외국인이 오히려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이제 1,400원 가니까 약간 이제 순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살 분위기 다르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1,420원까지는 어느 정도 견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점점 그 하게 되면 조금의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난주에 미국이 이 달러 인덱스가 110에서 고점에 징후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진행이 되면 그때는 거기에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전략을 또 다시 세워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전략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도 같은 스탠스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일단 환율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만 사실 이제 워낙 약세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국들의 통화 가치가 다 같이 하락이 나와준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이제 물가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그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강달러 기조를 정책상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이게 통화 스와프를 했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원달러 환율을 좀 이제 잡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예.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뭐 바이든의 어떤 정책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도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치솟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건 이제 과거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을 때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했었던 IMF 신흥국들의 이제 그 위기였을 때도 코스피 지수가 이제 1,300원 이후 돌파했을 때 이전에는 43% 이상 급락했고 그리고 1,300원을 돌파한 이후에 3개월 이후에는 30%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뒤에는 35%로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았다라는 거고 닷컴 버블 때도 시장은 40% 이상 급락이 나왔지만 3개월 이후에는 13%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 1년 후에는 시장은 7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2001년 카드채 위기 때도 코스피가 24% 이상 급락했지만 3개월 이후에도 마이너스 18% 그때는 1,300원 위에 위치해 있었지만 6개월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또 안정을 찾으면서 1년 뒤에는 결국 30% 이상 상승이 나와줬고요. 2008 서브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시장은 코스피가 36% 이상 하락이 나왔지만 3개월 이후에 서서히 안정을 찾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죠. 그리고 7% 이상 시장은 더 하락했지만 1년 뒤에는 곧 25%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2022년도에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기 때문에 1997년도나 2001년도나 2008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은 더 안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을 때 결국에 1년 뒤, 최소 6개월 뒤에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뒤에는 시장은 안정을 찾고 원달러 환율도 안정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막 1,400원, 1,500원, 뭐 1,45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본다고 했을 때 결국 시장은 안정을 찾을 거고 이미 우리가 상반기에 많은 부분 좀 반영이 된 상태잖아요. 경기 침체의 우려감으로 고점 대비 30% 이상의 하락이 나왔고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도 상반기에 52년 만에 최악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직전 저점을 깨고 이탈하는 거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1,300원을 돌파하고 시세가 분출된 지가 2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최소 3개월 뒤 또 그리고 11월 전후로는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안정을 좀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환율이 좀 과열권에 진입한 만큼 어느 정도는 충분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뭐 사실 환율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네.
세 분 시장에 믿고 대해서. 그러면 저 네. 환율 걱정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래놓고 1,500원 바로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쪽으로 네. 정리를 네. 할게요. 다음 주에 일단은 FOMC까지는 네, 변동성이 클 그때까지.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FOMC에서 뭐 75bp, 100bp까지는 최현덕 매니저님 말씀대로 지금 확률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추후 좀 전략을 정하는 쪽으로 일단은 환율은 걱정스러운 수준까지는 좀 아닌 걸로 지금 좀 네.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약간 환율은 내 친구 말씀을 하셨으니까 최현덕 매니저님 어차피 환율이 이렇게 높고 네. 달러만 홀로 강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열심히 달러를 외화벌이 장사를 잘하는 그런 기업들을 노리는 게 좋겠다. 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런 흐름은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예. 드렸었지만은, 그러니까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수출하는 기업들인데, 그냥 수출한다고 해서 다 뭐 좋은 게 아니라 장사가 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사가 잘 된다, 그 환율이 올랐다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고 있으면 비싸게 팔아봐야 뭐 많이 못 파니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업황이 좋은데 지금 어떤 환율에 대한 수를 볼 수 있는 것들, 제가 자동차 쪽에 지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은 뭐 계속해서 봐도 괜찮다. 왜냐면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1,400원을 넘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1,400원 찍고 나서 뭐 1,300원, 1,200원까지 빠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마 당분간 저도 그러니까 인플레가 고점 수준에서 꺾였지만은 유지가 되듯이 환율도 이 고환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인 것인데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감은 뭐 연말 내년 초까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환율, 그러니까 1,300원대 이상에서 고환율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고환율에 대한 수혜, 이 고환율에 대한 수혜에서 어떤 이제 그 업황이 좋은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그쪽을 보신다면은 아마 환율이 안정될 때쯤이면요 그런 종목들이 계속 힘을 좀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호근 매니저께서 환율은 내 친구라는 말은 뭐 상당히 좀 동일하고 오히려 이쪽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환율 좀 보게 되면은 그 J커브 효과라 그래서 환율이 올랐을 때 당장은 안 좋지만은 결국 이 워낙 약세 초반에는 이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서 좀 안 좋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나라 물건을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싸게 팔 수 있는 조건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당장은 안 좋지만은 결국 좋아지는 이 어떤 J커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환율에 있어서는 이 J커브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좀 겨울쯤 그때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자동차 쪽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 하나 요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예.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좀 연구를 해봤는데 예. 그 자동차 쪽은 뭐 이게 다른 나라 환율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 싸다 이런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 의류 쪽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류? 예, 의류 OEM 업체들. 오늘 좋았죠? 네, 왜 예.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그 방글라데시아 이런 데서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인건비가 싼 데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보다는 지금 방글라데시 환율이 더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싸게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환율이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달러 대비 우리나라 예. 환율보다 예. 방글라데시 환율이 더 경제가 안 좋은 약세다. 나라들이. 예.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원가가 전략이 되고 이거를 이제 미국에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지금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 수출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 또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전에 이제 100달러를 팔았으면 1,200원을 버는 건데 예. 지금은 이제 1,400원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으로 지금 의류주들은 상당히 이득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싸게 물건을 만들고 더 비싸게 팔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동차 뭐 이런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것도 있지만 요 의류 쪽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종목은 뭐예요?
다 요 해외에서 네. 이게 같은 뭐 OEM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파는 네. 종류의 옷과 대충 그 있는 공장의 장소와 네. 네. 어디서 장사를 하는지 요게 다 네. 다르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OEM 업체들이 대부분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OEM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의류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스포츠 의류. 스포츠 그러니까 의류. 나머지들은 좀 많이 이렇게 조금 약간 이전보다는 약해졌는데 스포츠 의류는 지금 여전히 그 경기가 꺾이지 않고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종목을 꼽는다면 하승 엔터프라이즈. 화승 엔터프라이즈. 네, 거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스포츠 의류 쪽으로 하기 때문에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도 있고 나이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회사들이 대부분 또 공장이 방글라데시아나 이쪽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쪽도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왔던 그런 의류 OEM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네, 네.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 지금 멈출 줄 모르고 CPI가 높게 나오면서 이게 금리 인상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그걸 버틸 체력은 미국이 그래도 영순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약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당국이 개입한다고 해도 대세의 흐름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달러로 장사를 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보여주시죠.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떨어질 때도 선방하는 게 2차 전지, 오를 때도 같이 오르는 게 2차 전지. 저는 개인적으로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가 계속 좀 선방하지 않을까. 제일 낫지 않나, 5개 중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세 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7개월 만에 50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봤을 때 LNF는 오늘 떨어졌습니다. 물론 정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공장 짓지 말아라. 기술 유출 우려된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모여있는 2차 전지. 가는 종목은 가고 또 못 가는 종목은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세 분에 대한 2차 전지의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호근 매니저님 판넬로 가봅니다. 침투율 20%? 네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보조금 지급하면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인데 예. 그리고 지금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침투율이 20%일 때까지 가장 주가 상승률이 좋았고 침투율이 20%가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차로 넘어간다. 뭐 이런 그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 그래서 미국에서 침투율이 20%갈 때까지는 우리 그 2차 전지 소재주,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전기차로 넘어가야죠.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침투율이 뭔지 잘 몰라서 잠시 후에 네, 디테일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김주호 매니저님 판넬로 가볼까요? 네. 2차 전지는 내 친구. 네. 그대로 갖다 썼네요. 아유, 저도 딱 2차 전지 할 때 내 친구 예. 쓰려고 내 했었는데 친구 쓰려고 했는데. 먼저 쓰셨더라고요. 먼저 해버렸어. 네. 너무 아쉽게. 따라한 느낌이 있네요. 원래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네. 내 알겠습니다. 친구라는 말 이거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프렌드. 네. 2차 전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내 된다. 친구 전기차 내 친구입니다. 전기차 내 친구. 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 안에서 장비, 소재, 뭐 네. 셀 많잖아요. 최근에는 진짜 LG 에너지 솔루션 외국인 수급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셀? 세일이 좋은데 세일 중에서 근데 LG 엔솔만 가잖아요. 그래서 LG 엔솔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 장비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를 돌면서 세게 올라가고 있는데 오.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GI텍이 40% 올라가고 이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지금 LG 엔솔을 놓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예. LG 엔솔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과 장비 또 그리고 삼성 SDI에 공급하고 있는 부품 장비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 2차 전지와 또 전기차,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여전히 내 친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I텍은 40%
올랐으면 친구가 아니라 형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아빠 정도죠. 네. 아빠 정도. 네, 알겠습니다. 아빠 달려면은 일동제한만큼 올라줘야 돼요. 일동제한만큼 거기는 이제 뭐 모셔야죠. 그 할아버지 조상님입니다. 할아버지 조상님 네. 신주단지 모시듯이.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는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에 최한동 매니저님 판넬 가볼까요? IRA 효과. 네. 역시나 이제 뭐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LNF 등등 해가지고 미국에 다 공장 지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IRA 효과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 노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진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다 계획을 세워놨었고 자금 집행을 해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어떤 이 인플레 감축법을 좀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좀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장 수혜가 보는 거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이제 그 소재 원료를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문제인 것인데 그것도 지금 이 원재료 공급처를 지금 다각화시키고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엔 이 IRA 효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떤 1년, 2년짜리 이슈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5개년, 10개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효과로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세 분 다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요거를 다 듣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그 포인트만 딱 찝어서 네네. 들어볼게요. 침투율 20%라고 말씀을 하시면 네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네네. 그에 따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노려야 되는지.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 가지고 좋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아마 이게 작년에 그 연말에 그 2022년에 유망할 게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아마 이제 현대차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투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판매한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큼 됐느냐. 아, 전체 완성차 판매율 중에서 전기차가 네. 몇 %냐? 네. 근데 이제 그 중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금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보조금 들어가면서 바로 이제 20%까지 갔고 지금 한 25%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하고 미국이. 아니, 유럽이. 근데 이제 미국은 지금 한 7% 정도 되는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보조금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민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도 결국 이제 침투율 20%까지 한 1년 후나 아니면 2년 후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성장성이 큰 시장이 이제 미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침투율 20%라고 했는지 예.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CATL이 시총인데, 여기 그 파란색 선이 CATL의 시총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 한 7%에서 20% 갈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다가 20%에 도달하면서 주가가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체되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CATL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이번에 이제 보조금 들어가서 침투율이 아마 20%까지 이제 점점 될 텐데 일단 20%에 도달할 때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2차 전지 소재주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이쪽 2차 전지 쪽은 어디냐면, 그 전기차 완성업체가 요즘은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침투율이 20% 넘어가면서부터. 전기차 완성 업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 테슬라 같은 데를 말씀. 예, 테슬라나 이제 BYD 뭐 이런 게 BYD.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주가가 잘 나가는 회사가 BYD인데 거기가 이제 이전에는 주가가 상당히 좀 약했다가 중국의 침투율이 20% 넘어서부터 주가에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지금 이제 그 통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전기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일단 미국의 침투율이 20% 될 때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20% 넘어가면 이제 거기는 이제는 이제 고점 수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현대차, 기아, 뭐 테슬라, 뭐 이런 식으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 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해요. 그러니까 판매되는 10대 중에 2대가 될 네. 때까지는, 2대가 전기차가 네. 될 때까지는 LG엔솔 같은 네. 셀 플러스 소재 네. 가져가야 되고 그 뒤에는 이제 네. 전기차로 넘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도 2차 전지 네.
사실 뭐 GI텍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공장을 미국에 짓는, 네, 그리고 맞아요. 진출할 계획이 있는, 그리고 짓고 있는 네. 이런 기업 위주로 우리가 주가를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왜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되냐면은 지금 사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좀 투자를 줄이고 있고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 국내 이제 배터리 3사다. 그 중에서 LG, 엔솔이 가장 강력하게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뭐 이미 최근에도 일본 혼다와도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고 또 현대와도 배터리 셀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지금 짓고 있고 또 조지아주 공장에도 짓는다고 하잖아요. 또 그거 외에도 폴란드 공장에도 증설을 한다고 하고 있고 또 GM과의 합작법인으로 벌써 3공장이 건설을 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LG전자가 또 마그나라 또 합작법인을 통해서 또 이제 그 조기 착공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LG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적인 긴축과 그 증설을 하고 있고 또 국내에서의 어떤 그 공장들도 지금 증설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공장이 증설되었을 때 가장 처음에 투입되는 게 이제 장비고 또 그리고 거기에 핵심 부품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다. 특히 LG 엔솔에 이제 공급되고 있는 대표 종목들이 제가 이제 뭐 GI텍도 말씀드렸었지만 최근에 뭐 세아 메카닉스라든지 또 나라 MMD라는 종목도 최근에 시세가 좀 세게 좀 분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LG 엔솔에 직간접적으로 장비와 부품을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도 가장 최대 수혜 섹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매크로적인 이슈로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투자 확대와 시장이 불안해도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다라고 좀 보고 있고 원래 3개월 전에 이제 퀸크릭 공장, 애리조나의 퀸크릭 공장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애리조나주 주지사가 또 방한해가지고 또 물밑 협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제 뇌피셜이지만 이 퀸크릭 공장이 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 주지사인데 이거 발음이 빨리 말하려다가 주지아 조지사 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주지사 애리조나 주지사가 애리조나 이제 주지사가. 큰일 날 뻔했어요. 욕 나올 뻔했어요. 애리조나 주지사가 굉장히 이제 물밑 힘들었네요. 협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내년까지는 해야 이게 천문학적인 보조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예. 퀸크릭 공장을 다시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이제 어느 정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또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만약에 다시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때 좀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앞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지아 조지사는 조금 이상하네요. 조지사가 좀 네, 이상하네요. 약간 지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뭐 조지아주에 지금 뭐 배터리 셀 공장 한다고 하지 애리조나주 헷갈리네요. 헷갈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관련주는 좀 노려볼 만하다. 네. 근데 약간 걱정은 그거예요. 사실 김준호 매니저님은 이렇게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들을 잘 선택하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네. GI텍까지 이렇게 40% 올랐으면 네. 거기 따라가기도 무섭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아까 엔솔 때도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엔솔이 7개월 만에 51만 원 지금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GI텍도 40% 올랐어요. 며칠 만에. 네. 그럼 이런 것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가는 말을 따라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거를 다시 노려야 되는 건지. 사자의 심장이신 분들은 따라가도 되는데 예. 네, 그렇지 않다 하신 분들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을 샀다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나라 MMD라는 종목도 있고요. 뭐 나인테크라는 종목도 지금 LG 엔솔이 거의 100% 지금 스태킹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인테크랑 나라 MMD 같은 경우는 LG 엔솔이 상장 전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니까 예. 그런 종목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점 놓고 봤을 때 계속 순환매가 돌 거고 그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IRA 효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이슈가 됐었던 게 태조 이방원. 네. 시장이 흔들릴 때 그 중에서 버텨주는 걸 보니까 아 진짜 직접적으로 IRA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업종들만 좀 버텨주더라.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그렇죠. 그 안에서 2차 전지는 계속 이렇게 시장이 흔들려도 좀 버텨주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이런 흐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계속 그럴 것이다. 네. 왜냐면 어쨌든 이제 이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거의 2년 동안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보시면 전기차 시장이 처음에 중국 시장에서 좀 커지기 시작했지만은 그게 유럽 시장으로 넘어갔었고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뒤늦게 개화가 되는 겁니다만은 앞으로 커질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IRA에 대한 수혜가 2차 전지 소재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오면서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했었지만 최근에 한 10거래 정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LG엔솔 같은 경우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7월 달 지금이 9월 달이잖아요. 7월 달 이후에 외국인이 LG엔솔을 계속 사고 있고 그동안 산 게 1조 2,710억씩입니다. 근데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300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좀 계속 팔아 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팔았지만은 오히려 다른 걸 팔면서 이 국내 배터리, 그러니까 이 국내 배터리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배터리 대표 기업이기도 하죠. 이 LG엔솔 샀던 얘기는 그만큼 어떤 이 수익성에 대해서 이제 좀 크게 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급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이제 뭐 당분간은 시장이 좋던 안 좋던 2차 전지 쪽은 계속 보는 게 맞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부품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단기 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좀 접근하시면 되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특히 최근에 리튬 관련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리튬 관련주에서 실제 리튬을 국내에서 생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생산을 시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종목을 제가 이따가 탑픽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는 좋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한번 기대를 좀 한번 해주시고 소재 쪽도 지금 갈 종목도 꽤 많이 있고 부품의 장비 특히나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지금 포르쉐 같은 경우 상장이 준비가 되면서 관련 부품주까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 반등을 저는 그쪽에서 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LNF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제 6시 넘어서 나왔나요? LNF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정부 측에서 안 나갔으면 좋겠다. 요거 기술 유출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요거 어떻게 주가나 아니면은 LNF의 사업에 영향이 있어요? 이효근 매니저님? 아마 이제 그 보완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보완되면 아마 이제 이게 대세의 흐름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봐요. 나갈 수는 있을 텐데 정부가 사실 미국 정부에 대한 어떻게 뭐 항의 차원, 약간 목소리 차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게. 실제로 못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제일 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간접적으로 뭔가 하긴 할 것 같다. 그 주가가 더 이상 막 크게 막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확실히 핵심 기술인데 이게 지금 양극재 기술이 국내 기업들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못 따라오는 우리 기업만 갖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미국 나가서 그 기술이 세워버리면 뭐 진짜 뭐 국가적으로 뭐 상당한 손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LNF 같은 경우 보니까는 이 합작으로 나가는 건데 합작으로 나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그 합작회사가 LNF의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단독으로 나가던가 합작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합작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어떤 기술을 보여줄 수 있어도 뭐 그 이상은 안 되고 또는 이 기술 갖고 뭐 다른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어떤 보완이 되는 건데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는 이런 거 수정해라라는 차원의 어떤 그 금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2, 3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심사가 열린다고 해서 아마 연내에는 뭐 다시 한번 정해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주가도 사실 만약에 실제 이게 금지가 될 것 같았으면은 폭락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5% 이상 떨어졌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제 뭐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사실 2차 전지 안 들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짧게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사이드비 님께서 얼마 전까지는 양극재, 이제는 부품이면 대체 음극재 언제 갑니까? 김준호 매니저님? 네.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 재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같이 음극재도 같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소재 안에서도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장세고 다시 한번 지금 시장 자체가 계속 불안정한 장세잖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또 그리고 소재 안에서도 오늘 이제 에코프로도 상승이 나왔지만 에코프로 BM도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종목별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서 어차피 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음극재인 대주전자 재료도 같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게
사실 배터리 안에 뭐 네. 분리막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그 뭐 전해질도 있고. 근데 그 소재마다 마진 남는 게 좀 다르잖아요. 음극재가 마진이 좀 덜 남습니까 이게? 분리막은 사실 많이 팔아도 마진이 안 남으니까 요거 사업해도 별로 각광을 못 받는 것 같은데 음극재는 좀 마진이 덜 남아요? 잘 몰라가지고. 마진 쪽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네.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은 있는 기업이다. 기술력은 그래서 있다. 기술력이 있다라면 어차피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진적인 측면은 양극재보다 응급제가 더 많다 적다라는 건 아직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실리콘 극재가 요즘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이전 같이 뭐 이게 네. 진출하는 경쟁자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 요즘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제작진 측에서 지금 뭐 동박 관련해서 질문도 올라온다는데 동박? 그거 최현영 매니저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아, 일찍 뭐 버티고. 질문이 어떤 거죠? 전 잘 모르겠어요. 동박은 언제 가네요. 아, 예.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은 예. 네. 양극재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뭐 이익이 많이 납니다 이런 것보다는 시장의 수급은 좀 제한적이고 어쨌든 지금 하락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이 양극재다 보니까는 양극재가 가는 거지 뭐 굳이 양극재가 더 많이 남고 매출 좋고 이런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음극재의 어떤 뭐 그 영업이익이 뭐 더 적다 뭐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게 양극재다 보니까 그쪽 쏠리는 거고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뭐 양극재부터 뭐 전액, 동박, 양박 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요거 짧게만 한번 짚어볼게요. 욕심을 좀 부리게 되는데 세 번째 특이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그냥 판넬 안 적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짧게 갈 거라서. 네.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종식 가시권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환자 발생 감소로 전환점에 도달했다. 마라톤 결승선까지 계속 더 달려야 된다. 하지만 끝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톤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주 상승할 수 있을지. 이게 사실은 리오프닝주가 상승하려면 경제 전반적으로 좀 경기가 좋아야지 이거 상승할 수가 있는데 과연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갈 수 있을지. 자, 세 분, 요거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내가 매수할 찬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분 한번 보실까요? 네, 그래? 혼자? 아이고, 소신 있게 드세요, 소신 있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또 예. 예스라는 예스맥, 네. 김주로. 알겠습니다. 김주로 매니저님만 리오프닝 지금 좀 트레이딩 할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모든 뭐 여행 항공 다가 아니고 그 안에서 이제 엔터. 엔터? 예, 리오프닝은 사실 엔터도 좋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아니어도 사실 엔터가 지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이제 올해 하반기에 콘서트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리고 또 리잔수 또 이제 상무위원장이 또 이번 주에 이제 방안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또 K 컨텐츠와 엔터 관련 종목들은 좀 개별적인 이슈로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따 탑픽 종목으로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엔터를 좀 약간 전통적인 리오프닝주라고 봐야 되나?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고. 곁다리로 많이 물려 있어요. 아니 엔터도. 뭐 리오프닝 안 할 때는 비대면으로 올라가고 또 네. 기업 그러니까 원래는 리오프닝 하니까 최대 또. 피해 종목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로 바뀌었던 음원이라든지 온라인 콘서트로 또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예. 예, 엔터주가 좀 가장 곽감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엔터 빼고 나머지 두 분은 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최현동 매니저. 아니, 저는 뭐 좋긴 좋은데 좋은데 찬스까지는 아니다. 찬스까지는 아니다. 네, 찬스라는 거 하는 것은 이제부터 올라간다 이런 걸 말하는 건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다 보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이 사무총장이 한 말도요. 예.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말했다고 봐요. 원론적인 얘기고. 예. 왜냐하면 말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대유행 끝이 보인다. 그 끝이 보인다는 얘기는 거의 다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말이 유행 종식할 위치엔 도달 못했다. 그럼 이게 다 왔다는 건지 아니면 뭐 더 가야 된다는 건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이게 말을 듣다보면은 끝났다는 얘기도 아니고 또 가야 되는 이야기 때문에 네. 이걸 굳이 뭐 그렇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지금 5만 명에서 9만 명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거 본다면 아직까지 뭐 우리가 이제 이미 어떤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밖에서만 마스크를 쓸 뿐이지 저는 이미 뭐 그런 활동을 다 하고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사무총장의 말에 뭐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오프닝주가 이제는 뭐 급등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찬스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호근 매니저님은 네. 왜 아까 손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 이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얼마나 기다려? 한 5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매수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안 하실 거죠? 저는 이제 지금 할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괜히 뭐 그것까지 지금 미리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 있나.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 네. 김주 매니저는 지금 리오프닝 좀 하실 거예요? 좋아요. 오늘 갖고 왔어요? 나 근데 나 일부러 이게 예스를 한 게 최한다 매니저가 지난주에 하나 투어가 그렇게 좋다고 오를 들어가지고 힘을 실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돼? 너무 당황스러워요.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의 대응의 영역이니까 어떻게 한 주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하나투 선택한 게 당산적으로 비교해서 저는 하나투 선택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이제 뭐 선택하나 보면 딴 거 살 게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찬스가 저도 그래서 있는 리오프닝 안에서는 엔터가 좋다. 엔터만. 그럼 이호근 매니저님은 자두 YKM님께서 의류주, 화장품, 엔터 과연 더 갈까요? 하는데 의류주랑 화장품, 의류주는 아까 좋게 말씀을 하셨고 의류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이고, 예. 의류, 화장품은 지금 두 분이서 좋다고 하셨는데 네. 화장품 더 가요? 화장품 좀 근데 쉽지 이제 않잖아요. 화장품이 진짜 왜냐면 그 중국 로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커가지고요. 맞아요. 지금 그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대차가 맨 처음에 초반에 중국 시장 꽉 잡았는데 지금 이제 보존하고 비실비실.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화장품도. 베이징 가면은 택시 중에 30%가 현대차였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의류주랑 엔터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화장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최동 매니저님 말씀대로 상대적 매력도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찬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뭐 화목팀의 수익률이 워낙 좋아서 리뷰도 하고 신규 종목도 많이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빠르게 중계석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월수팀과 화목팀 수익률 보러 가시죠.